종교는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는 매개체입니다. 모든 사회 질서와 위계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취약합니다. 이런 취약한 부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법은 절대자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단언하는데, 이러면 최소한 몇몇 근본적인 법만큼은 도전받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광범위한 질서를 정당화할 능력이 있지만 모든 종교가 그 잠재력을 작동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대한 영역의 서로 다른 인간 집단들을 한데 묶으려면 종교에는 두 가지 속성이 필요합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진리인 보편적이고 초인적인 질서를 설파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역사는 인류의 운명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의 운명까지도 바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과학혁명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500년간 인간의 힘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1500년에 지구 전체에 살고 있던 사피엔스의 수는 5억 명이었지만 오늘날에는 70억 명이며 1500년 인류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는 오늘날의 화폐로 치면 2500달러이지만 오늘날 인류의 연간 총 생산량은 60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왜 과학의 발전이 혁명일까요? 약 1500년 이전까지 사피엔스는 자신에게 새로운 의학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얻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 연구에 투자하면 스스로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점차 믿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부자와 정부는 과학의 자원을 기꺼이 투입하였고, 이러한 투자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소는 미국 산업들에게 싼 값으로 전력을 공급했으며, 그 산업들은 정부에 세금을 냈고 정부는 이 세금 중 일부를 연구자금으로 댔습니다. 왜 현대 인류는 자신에게 연구를 통해 새로운 힘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현대과학은 과거의 모든 지식과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를 기꺼이 인정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관찰과 수학이 중심적이고, 세 번째는 새 힘의 획득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경험적 관찰을 했지만 보통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관찰을 얻으려고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지식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전통을 연구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찰과 실험을 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관찰이 더 많은 지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면 관찰들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이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써서 이론을 꾸며냈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수학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과학을 힘들어하는데 수학 언어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 연구 결과가 상식과 배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 70억 명 중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과학은 막대한 특권을 누립니다. 대통령과 장군들은 핵물리학은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원자폭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인류 문화는 진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황금기에 머물러 있었고, 오래된 지혜를 추종한다면 황금기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인간의 창의성으로 이런저런 측면을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근본 문제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근대 문화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런 무지의 인정은 과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합쳐져 결국 진정한 진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과학은 우리가 여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였고, 가난,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 어떤 문제든 다 극복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문화권에서 번개는 분노한 신이 사람들에게 벌을 가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벤저민 프랭클린이란 사람은 번개는 단지 전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폭풍 속에서 연을 띄우게 됩니다. 결국 프랭클린은 경험적 관찰과 전기에 대한 지식을 결합하여 필회침을 발명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정부나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과학은 모종의 종교나 이데올로기와 제휴했을 때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데올로기는 과학적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돈은 제국 건설과 과학 진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군대건 대학 연구실 있건 돈 없이는 유지 자체가 안 됩니다. 경제의 역할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성장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근대에 들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왜 좀 더 일찍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경제에 대한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이든 왕국이든 앞으로 10년간 과거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번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문화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악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중 많은 부분을 가졌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믿음은 바뀌게 됩니다. 여기 A라는 건축가가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은행에는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B라는 사람이 가게를 차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은행은 B의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합니다. B는 건축가 A를 고용해 가게를 만들고 100만 원을 A에게 줍니다. 다시 A라는 건축가는 100만 원을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그렇다면 A의 계좌에는 총 200만 원이 있지만 실제 은행에 있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다단계 사기처럼 보이지만 은행은 자신들이 가진 1달러당 10달러를 빌려주는 것이 허용됩니다. 즉,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예금의 90%는 실제 화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세계의 돈 대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신뢰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돈을 조달하기 힘들었고 이는 경제가 성장하기 힘든 요소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에너지를 전환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는 자연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세상은 호모 사피엔스의 필요에 맞게 변형되면서 서식지는 파괴되고 사피엔스를 제외한 다른 종들은 멸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결과 일상의 변화들이 생겨났는데 많은 변화 중 한 예는 스케줄입니다. 전통 농업인의 생체 리듬은 계절이 기준이었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밀한 스케줄로 대체되었습니다. 현대 산업은 계절을 거의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밀성과 획일성을 중시합니다. 오늘날 구두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노동자들은 각자 한 대씩 기계를 담당하는데 기계들은 구두의 극히 일부분만 만들어 그 제품을 다음 기계로 넘깁니다. 만일 5번 기계를 조작하는 노동자가 늦잠을 자면 다른 모든 기계의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시간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은 시간표와 조립 라인을 모든 인간 활동의 틀로 변화시켰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계속해서 한계를 초월하는 중입니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 선택의 법칙에 따라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걸쳐 이어져 온 자연 선택의 법칙은 사피엔스의 의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개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원래 해당 종에게 없던 특성을 부여하는 정도까지 자연 선택의 법칙을 위반하는 중입니다. 브라질의 생물예술가인 에두아르도 카츠는 프랑스의 연구소와 접촉해 자신의 설계대로 토끼가 녹색 형광빛을 내도록 유전자 조작해달라고 주문하였고 그 결과 녹색 형광 토끼가 탄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생물학의 수준에서 인간이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공학은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피엔스는 다른 생명체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 생명공학을 활용해왔습니다. 간단한 예로의 거세가 있습니다. 황소를 거세해 공격성을 낮춘 역사는 대략 1만 년 정도 됩니다. 오늘날에는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전환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인간의 생리기능, 면역계, 수명, 지적 능력 등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생명의 법칙을 바꾸는 또 다른 기술은 사이보그 공학입니다. 사이보그는 생물과 무생물을 합친 존재로 생체공학적 의술을 지닌 사람이 대표적 예입니다. 사피엔스 역시 사이보그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보청기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에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망막 임플란트는 시각장애인이 부분적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망막에 삽입하는 장치인데 현재 이 기술은 환자들이 방향을 정하고 문자를 식별하며 심지어 얼굴을 인식하게 해줄 정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미래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은 호모 사피엔스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단순히 수송 수단과 무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욕망까지 말이죠. 영원한 젊은 사이보그에 비하면 우주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중하고 기억하는 능력은 인간의 수천 배에 이르며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와 미래의 주인공들의 차이는 우리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와 네안데르탈인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의 후계자들은 신 비슷한 존재가 아닐까요?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